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 나오셨고요. 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네. 번째 주제 그와 관련해서 잡아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닝입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 실적 기반에서 고퀄리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좋죠. 네. 반도체하고 전력 인프라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맞아요. 어마어마한 TP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더라.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더라.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어라 좋네. 네, 이런 컨셉의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의 어닝스타주는 누가 뭐래도 대우건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더 잘 벌 수 있다는 거 예, 모멘텀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예. 대우건설이 거래대금까지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님? 지금 이익 기반 했을 때 아직 주가는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 기반으로 했을 때는 주가는 좀 많이 고평가돼 있는 측면이 오히려 있습니다. 고평가다? 네. 기대가 좀 더 높다. 오히려 네. 그렇지만 한번 이번에 실적을 살펴볼 때 토목 플랜트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2배 이상 더 잘 나오면서 지금 대우건설 얘기해 네, 주시는 대우건설입니다. 거군요. 저는 지수단을 얘기한 건데 이렇게 저희가 실적에 대한 뷰가 좋고 네. 이제 이런 거 대비했을 때 저희가 7천 가시권 안에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실적 기반했을 때 지수 위치에 대해서 싸다 비싸다 어떤 쪽이세요? 지수를 지수. 기반으로 했을 때는 네. 지금도 주가는 비싼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아까 않다. 대우건설하고는 약간 다른 결인데 구분해서 네, 네. 들어야 돼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도 그렇고 성장은 하고 있지만 네. 워낙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네. 앞으로 성장할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재건 기대감이나 이런 기대감을 더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외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있는 주요 지표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반도체의 실적들이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도 높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 정도로 네.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이 대우건설도 있었지만 네. 이제 LG전자도 같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저는 엔비디아 쪽과 연결성이 더 있기 때문에 나현진 대표께서 약간 그 부분을 약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LG전자하고의 연관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매출이 가전 부문도 그렇고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져서 네. 전장 부품을 포함한 것도 포함해서 네. 여러 가지 LG전자가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에만 시선이 쏠렸던 부분을 좀 더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에서 좀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부분이 중요했던 건 그동안은 반도체만 실적이 증명돼 왔었는데 네. 그 외에도 포스코를 포함해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의 실적들이 전부 다 동반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그러니까 저변이 좀 넓어지고 있다. 투자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이 네. 굉장히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LG전자. 진짜 좋은 거네요. 그렇죠?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약간 이제 전망 쪽과 네.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저변이 넓어졌다니까 선택권도 굉장히 많아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덕호 대표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LG전자와 대우건설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영상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는 전쟁도 끝난 것 같고 그냥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옮겨도 좀 될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저평가 섹터들을 순환매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리는 원인이 뭐냐면 휴전은 안 될 겁니다. 지금 휴전이 마지막 분기점이 이번 주 말에 만약에 되지 않게 되면은 지금 휴전 협상이 2달 뒤까지 연기될 수 있어요. 실질적인 장기화 그렇죠.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장기화가 되고 구세 작전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영향들이 사실 시장에 줄 수 있는 타격은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게 거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도 그렇고 2주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번 주
화요일 날 협상할 겁니다. 금요일 협상할 겁니다. 다 안 된다고 얘기드렸던 원인이 뭐냐면 지금 둘 다 협상을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이 휴전 협상 얘기해놓고는 조건은 종전에 따른 배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서로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입장차가 안 맞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강제로 뭐 군사행동을 더 강행하겠냐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시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지금 싸게 눌려 있는 거 지금이라도 사자. 실적 발표했는데 좋네?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 기대감이 지금 유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우건설하고 LG전자, 그러니까 LG전자도 아직 실적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지금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익이 나왔는데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네. 기저효과라고 봅니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말에 이제 뭐 계엄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들 그리고 환율도 높아졌고 근데 이때는 이미 금리도 굉장히 높았었어요. 왜 높을 수밖에 없냐? 2022년도에 레고랜드 사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강원도 도지사였던 김지태 도지사가 뭐 이걸 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냐 이 얘기 말 한마디 했다가 채권금리 다 올라가고 맞아요. PF 다 박살나고 네. 그때 뭐 쟁쟁했던 건설사들도 부동 많이 나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F 경색되고 나서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제 채권금리까지 더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고금리 부담이 더 커졌죠. 근데 23년, 24년 지나면서 환율 올라갔죠. 물가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뭐 좋은 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오히려 이제 수입 관세까지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보시면요. 사실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들도 다 유독 다 섹터들이 다 조정이 않은 섹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 그동안 눌려있던 그 피로감들이 한 번에 터진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 실적이 건설주가 거의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1년 만에 봤는데 네. 우리가 지금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전년도가 안 좋은데 그 영향이 똑같이 아직은 남아 있을 거다. 후유증이 있을 착시 효과가 거다라고 있군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다행히도 지금 관세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 위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피로감도 줄어들게 된다면 앞으로 기대감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격 자체만 보고 대우건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비싼 방향은 있다. 근데 우리가 2분기, 3분기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한번 건설주에 대한 어떤 그 희망찬 모멘텀들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주를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도 사실 제가 가전 수요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굉장히 많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전 분야에 대한 매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메리트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LG전자는 지금 뭐 모바일 사업하는 거 따로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수혜가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에 기회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차 전지로 치면은 전기차는 안 가지만 ESS가 잘 팔리니까 기대가 된다. 그렇죠. 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게 지금 LG전자예요. 관점이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물론 잘 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저의 효과에 의한 착시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손바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비한 매도가만 잘 잡으신다라면은 뭐 성급하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 구간에 왔을 때 내가 때는 종목 교체를 하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복잡해집니다. 기저 효과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어닝하면은 뭐 사고 팔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믿고 가는 쪽이다 봐야 되는 거는 역시 반도체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뭐 지금도 반도체. 수익이 잘 네.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려운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닝의 답이니까. 네, 두 네. 분께서 김수영 그 반도체인가 할 때 두 분 다 끄덕끄덕 이렇게 좀 그러니까요.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들 보니까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두 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나현진 대표 종목 열겠습니다. 삼성전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덕호 대표는요. 예, 대한항공을 가져오셨네요. 네. 네, 오늘 신고점 내고 있는데 이틀 뒤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한 방이 나올까요? 홈런 또 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기도 네. MLCC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기판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CPU가 그 AI 에이전트에 사용이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 AI 에이전트의 CPU가 사용이 되면 같이 늘어나는 부분이 기판 패키징에 대한 부분하고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MLCC도 그만큼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판에 대한 수요에서도 좀 더 그
정밀한 기판에 대해서 그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부분이 삼성전기가 가져갈 수 있는 수요하고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삼성전기는 이번에 MLCC 그리고 기판에 대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만으로도 굉장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성을 볼 때 기존의 성장을 35%를 잡았었는데 평균? 네. 연평균 5년간의 연평균 성장을 35%로 예상했었는데 최근 들어선 46%로 상향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장성이 그 정도가 나온다는 건 뭐 주가는 조금 더 선반영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의 주가에도 반영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한 몇 년 동안 이어진다고 하면 네. 앞으로 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는 삼성전기도 반도체 못지않은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비칠 때가 살짝 뭐 신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느끼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수직각으로 올라왔는데 네. 전략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네. 뭐 추가적인 그 고점을 갱신을 해서 100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손재주. 네, 손절가는 한 75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마디 가격이라고 하는 그 100만 원 정도 도달이 네. 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혹여나 또 세론이 나오면 땡큐다라고 생각하시고 황제주 등급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네요. 자, 네. 삼성전기 봤고요. 이어서 김덕호 대표께서는 대한항공입니다. 저는 우선 대한항공 하니까 여행으로 먼저 떠올라서 뭐 최근에 그 화장품에서 호텔 면세점 막 이런 맞아요. 이 순서로 가다 네, 보니까 여기와도 좀 연결이 있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투자 포인트는요? 그렇죠. 일단 뭐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부터 선점을 하기 시작을 해야 우리가 이제 여름 됐을 때 좀 뭐 명절 됐을 때 좀 주가 올라갈 때 좀 잘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유가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항공유 네.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주가 눌림은 꽤 오랫동안 가고 있는데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자막 보시면은 와, 영업이익 마이너스 47% 이런 거 어떻게 추천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이게 있죠. 대한항공 실적이 아닙니다. 아시아나랑 에어부산 실적이 다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자회사. 그래서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에도 한 15% 정도 이렇게 좀 후퇴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도에 관세 부담들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중동에 또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폭격하면서 유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타격이 좀 적었다는 부분을 고민해 보신다면은 대한항공 전력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출입국 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출입국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LG전자가 아까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우리 2차 전지가 가는 이유가 전기차 대신 ESS, LG전자 가는 이유가 가전 대신에 뭐 AI 칠러 이렇게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국제선을 운항을 하고 있는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화물 운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드는 그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GPU를 갖다가 배에다가 실어서 가면 그거 염분 들어가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 부서진다고 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주요 부품들 같은 경우는 항공기에 실어서 갑니다. 그러면 지금 AI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GPU 시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네. 우리 대한항공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도 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군용기 그리고 무인기 매출이 지금 이제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 한 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MRO 사업까지 좀 더 확장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치가 굉장히 높고요. 일단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비중을 확대해서 막 5% 10% 담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한 1, 2% 담아 놓으셨다가 조작 나오면은 계속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조작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미 외국인들이 이제 지난 1년 대비해서 순매수가 더 나선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60일 기준으로 보시면은 외국인 보율이 17%였던 게 지금 거의 이제 19%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현실적으로 주가가 27,000원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때부터가 한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27,000원 전후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손절가는 오히려 깊게 잡으셔야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합병 이후에 대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1분기 실적 안 좋다더라. 여기에 이제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네. 이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1차 추가 매수 가능한 분기점은 저는 22,000원 만약에 이탈이 됐을 때까지를 좀 산정하시고요. 최종 손절은 2만 원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빠지기는 아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모멘텀들 갖고 있는 종목으로 삼성전기하고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그 딱 이거 묶어보면 원자재거든요. 예, 리튬 그리고 알루미늄. 예, 각자
사실 좀 상승하는 원인은 다르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덕호 대표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원자재 관련해서 뭐 리튬, 알루미늄 같은 것도 전쟁이랑 또 연결이 또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쭉 갈까요? 당분간은 이제 이 중동 사태가 해소가 안 되면은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동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사실은 뭐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수입이 굉장히 좀 어려워졌고 원유 수입 어려워졌고 그리고 알루미늄 수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중동에서 알루미늄을 만드는 거는 뭐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량에서 한 9%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거 전기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근데 지금 전기 뭐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AI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알루미늄을 공급을 하는데도 부족한 게 전력이었는데 전력 수요까지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간 병목이네요. 그렇죠. 병목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를 뭐 지금 뭐 남선 알루미늄이나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공략하는 이건 좀 위험할 수 있죠. 왜? 병목 현상은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안까지는 뭐 알루미늄 관련주가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뭐 오히려 주말 중에 만약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알루미늄 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시설 폭격 뭐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직접적으로 타격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는 식으로 폭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란이 지금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동이 아직까지 좀 지연된 것 뿐이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병목만 해석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주항공 분야 특히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민간 우주항공사를 지금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여전히 이제 드론 수요라든가 이제 항공기 수요 같은 경우에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중동 쪽에 너무 리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 있다 보고 있는데 오히려 리튬, 알루미늄 등 이제 원자재 쪽을 좀 크게 보시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는 과정이 지금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간 거거든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지금 미국이 봉쇄하겠다 하는데 뭐 봉쇄는 이란이 했는데 미국이 자기들이 봉쇄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물량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이 물량들이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를 봤더니 사실은 중국향 물량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리고 도중에 환적을 많이 합니다. 흔히 말하는 태그 갈아 끼우기. 그래서 물건을 분명히 출발할 땐 바나나가 갔는데 도착하고 나면은 HBM4가 도착을 하는 겁니다. H200칩이 도착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한법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상 환적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렇게 봉쇄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는 미국이 지난 4월 13일인가요? 이때 이제 인도네시아랑 국방협력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자마자 인도네시아 그 장관이 총리인가 장관이 그 사람이 우리 말라카 협 돈 걷겠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했다가 몰래 맞으니까 하루 만에 그거 다시 번복했거든요. 그 왜 번복했냐면은 이제 미국이 우리 뒤에 있으니까 우리 좀 뻗대로 되겠다 이 생각을 해서 오판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입장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군사협력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군사협력 벙이가 지금 영공권 열어주는 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영공권 열어주게 되면은 말라카 해협까지 포함을 했을 때 중국의 물류가 이 말라카 해협을 못 건너게 될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를 가야 되는데 호주는 오커스라고 해서 이미 영국, 미국, 중국, 일본이랑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대한 견제 합의체가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호주를 삥 돌아서 남극으로 가야 되는데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병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어떤 경쟁은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리튬, 알루미늄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자재들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요, 대표님 인위적으로 뭐 공급 조절을 해서인지 뭐 전쟁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게 수요 개선에 의한 구조적인 상승인지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리튬하고 알루미늄이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가격은 리튬은 2년 만에 최고점을 도달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4년 만에 최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알루미늄 되게 빨리 올랐죠. 단기간에. 빠르게 올랐고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 리튬은 실질적으로 ESS라는 새로운 사용처가 생기면서 이 ESS 전력 안정에 대한 수요가 리튬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분야라서 리튬의 가격은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쇼티지, 부족 사태가 리튬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생산발 영향
영향으로 조금 가격이 빠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동에서의 그 생산 차질도 있지만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 중동에서 생긴 생산 차질은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수출을 그 좀 제한하면서 알루미늄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가격이 그렇게 빠르게 오를 일이 그렇겠죠. 없었는데 예. 중국에선 수출을 좀 더 이때다 싶어서 제한을 하고 네. 그리고 중동에선 생산이 좀 감소가 되고 하니까 가격이 그 조금 빠르게 안 올라갔던 좋은 부분이 시기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건 가격 정상화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알루미늄은 지금 리튬처럼 확실한 또 어떤 수요처가 급증하게 돼서 생긴 가격 상승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이는 조금 두고 보셔야 될 것 중요하네요.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알루미늄이 됐든 리튬이 됐든 이렇게 일시적으로 원자재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 공포 다시 자극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부분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 원유에서도 비롯됐지만 원유 그리고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그리고 이제 리튬 같은 원자재, 히토류 이런 쪽에서도 다 계속해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도 더 증가를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생겼던 그 특히나 기름이나 LNG에 대한 것 때문에 네네. 비료에 대한 수요도 지금 좀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식량 가격을 상승하는 또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다방면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우려는 지금 현재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미노식의 물가 상승 이거는 또 이제 기업들의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두 분의 컨택, 네, 종목 컨택 확인하겠습니다. 또 나현진 대표의 종목픽은 오늘 강하죠. 네,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오셨어요. 김덕호 대표는요. 네, 상사주로 가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자, 확실히 이런 앞서 설명을 해주신 분위기 속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상사주인 것으로 좀 보고 계십니다. 대표님,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만의 매력은요? 뭐 어제도 추천을 드렸죠. 네, 어제 사셨으면 한 5% 그냥 쉽게 먹고 가셨을 텐데 이 상사주가 손이 좀 잘 안 갑니다. 그만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발이 넓기 때문에 또 발을 넓은 발을 활용해서 또 매출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저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상사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원자재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좀 들썩들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여전히 저평가가 좀 오랫동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주 얘기 나오고 뭐 우리가 뭐 지주사 공략할 때 좀 많이 그제서야 좀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게 상사주들이라는 이렇게 해서 본다라면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든든한 뒷배가 있죠. 포스코 그룹이 또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네. 리튬 가격 올라간 이유가 2차전지 만들기 때문에 그 소재 쪽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 담당 물량들을 포스코 인터가 따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문 역할을 한다.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으면 뭐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 수공원 네.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공략 가능하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이제 좀 재고시켜서 9만 원 돌파까지 한 번 더 이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돌파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조정 이후에 9만 원에 가는 건지가 관건이긴 한데 네. 여전히 9만 원까지는 우리가 또 연내 목표가로 한번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7만 2천 원까지 굉장히 짙게 드릴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한 7만 원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이 하단이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7만 2천 원이라는 가격도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제시를 드린 거기 때문에 뭐 현재 조정이 나온다. 뭐 한 7만 5천 원 선에서 한 6천 원 정도까지 조정이 왔다. 이때는 뭐 한 번 정도 재공략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멀리 보니까 9만 원대는 2023년 7월 때 그때 네. 한번 기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푹 한번 파였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김덕호 대표님께서 포스코 인터 손이 그렇게 잘 안 나가시죠 그렇게 했는데 하셨죠, 예. 나현지 대표님 저희 포스코홀딩스도 손이 이렇게 훅 나가는 사실 그런 느낌은 좀 아닌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4월 달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고 오늘 두 자릿수 때 또 급등이거든요. 본격적인 추세 시작단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퍼주, 그러니까 철강주의 대표격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본다면 상당히 싼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철강으로 예. 펄을 보내 2차 전지로 보내에 따라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철강 비중이 높기 때문에 2차 네. 전지 밸류체인이라고 그 섣불리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직접적으로 리튬 광산에 대해서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리튬 염호
관련해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리튬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상향을 계속해서 한다면 네.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서의 그 수익으로 뭐 철강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분명한 상승 모멘텀 그리고 최근에 30만 원대 정도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주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올라간 지 아직까지는 얼마 안 되는 상황이어서 네. 한 55만 원 정도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어도 23년에 봤었던 76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55만 원 정도까지의 중간값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목표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40만 원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네. 또 둘 다 포스코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오늘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자리 언제 바뀔까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이제 7천 프로젝트도 8천 프로젝트로 8,000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도 나게 되는데 네. 설레발은 아닌 것 같고 이 어닝을 보면도 진짜 이유 있는 상승이다라는 그쵸? 생각 네. 드시잖아요. 오늘 양시장 합산에서 신고가가 몇 종목 나오는지 봤더니 와, 100개 넘어요. 122개 종목, 네,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부담되는 종목도 좀 많이 느껴지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종목에 대한 전략,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안내 지침서 저희 김영희 전문가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거인의 시선에서 지금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